주위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지인이 갑자기 돌아가셨다,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 또는 응급실에 갔는데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분들 주위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젊은 야구선수인데 갑자기 야구장에서 쓰러진 경우, 그 다음에 김일성도 우리 남북회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김일성도 갑자기 죽었고요. 또 젊은 의사가 숙소에 잠깐 자러 왔는데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경우, 또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모 병원 응급센터장님이 집무실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된 경우, 이 모든 거를 저희가 돌연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돌연사라는 말의 정의는 이전에 내가 심장병을 가지고 있든 없든 증상이 발생한 이후 1시간 이내에 심장이 멈춰서 돌아가시는 것 보고 돌연사라고 합니다. 쉬운 말로 우리가 급사했다고 얘기합니다. 급사. 그래서 그 같은 말로 우리가 돌연사했다는 거는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인의 사망 원인이 1위가 뭘까요? 1위가. 네. 1위는 여기 가려져 있는데요. 1위는 암입니다. 그 다음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혈관 질환. 그러니까 심장의 관상동맥, 심장에서 온몸으로 피를 내뿜어주는 대동맥 등과 관련된 심혈관 질환이 2위가 되겠고, 여기 3위가 약간 가려졌는데요.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입니다. 뇌경색, 뇌출혈 등의 중풍이라고 얘기하죠. 뇌혈관 질환,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이 우리나라 그 사망 원인의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돌연사에 대해서 역학조사를 해놓은 것을 보면요. 모든 사망의 13%는 돌연사입니다.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게 모든 사망의 13%고요. 그럼 하루 중에 언제 제일 많이 일어날까? 이건 어디까지나 역학조사인데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젊은 사람보다는 요 중간 나이대에 45세에서 75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고, 그 65세에서 75세인 분들보다는 45세에서 54세, 중년층에서 가장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별로 보면은 여자에서보다는 남자에서 3대1의 비율로 더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연사, 즉 돌연사의 주범인 심장마비의 원인은 뭐가 있을까? 심장혈관 질환이 35세 이상에서 돌연사에서 80%나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심장혈관 질환은 무엇이냐면요. 여기 심장 구조 그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 몸 여기 가운데 가슴뼈 가운데 있는 게 심장이거든요. 심장혈관 질환이라는 것은 요 빨간 혈관 있죠. 심장 그 바깥에 있는 혈관, 이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 왕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왕관을 뒤집어 놓은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 관상동맥이 이 심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입니다. 이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35세 이상의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은 비후성 심실비대입니다. 비후성 심실비대라는 것은 이거는 이제 심장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요게 이제 심장 근육벽입니다. 얘가 이 심장 근육벽이 아주 두꺼워져서 심장이 열심히 뛰어줘야 되는데 그 수축 기능을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는 대부분이 유전병으로 선천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많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질환, 심실비대 질환, 그 다음에 여기 판막, 이게 이제 심장에서 폐로, 심장에서 온 몸으로 나가는 혈관에 이 문이 있습니다. 문. 그것 보고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데요. 심장 판막 질환의 경우도 돌연사 원인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성 심장병. 이것은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의 완전한 구조를 다 이루지 못하고 태어난 경우, 그 경우 선천성 심장병에 해당되겠고요. 그 외에는 드물기는 하지만 감염, 그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질환, 그 다음에 심부전,
이건 모든 그 심장 질환이 끝에는 심부전으로 갑니다. 그다음에 부정맥. 부정맥이라는 거는 맥이 일정치 않다는 말인데요. 심장이 쿵짝쿵짝 이렇게 뛰어주잖아요. 그 정상적이고 규칙적인 리듬이 아닌 경우를 통틀어서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부정맥 중에는 그냥 경과 관찰해도 되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부정맥도 있지만 사망을 초래하는 치명적인 부정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마비의 원인이 되는 심장병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해당되는 연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은 심장혈관 질환, 즉 관상동맥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심장 구조이고요. 심장은 흔히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심장은 여기 가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가슴뼈 있죠. 여기 바로 밑에 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폐소생술을 할 때는 이 가슴뼈를 눌러주게 됩니다. 네. 심장 우리 몸 가슴 가운데에 위치하게 돼 있고 이 세 가닥에 크게 하나, 둘, 세 가닥 관상동맥이 심장을 먹여 살리고 있고요. 이 빨갛게 보이는 게 대동맥으로 심장에서 우리 몸 전체로 피를 쏘아주는 혈관입니다. 여기서 이제 머리로도 피가 가고 팔로도 피가 가고 다리로도 피가 가고 그 다음에 복부에 있는 내장 장기들로도 피가 갑니다. 이 대동맥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 몸을 돌고 그 더러워진 이런 이산화탄소들을 갖고 있는 그 피가 더러운 피들이 폐에서 맑은 산소를 얻은 다음에 폐에서 다시 그 심장으로 들어오는 요 폐정맥이 있겠습니다. 이 심장의 구조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돌연사를 하게 되냐? 원래는 정상적인 심장 상태였는데 위험인자들을 하나씩 둘씩 갖게 되는 거죠. 나이를 먹어가고 그다음에 남자인 아까 그 위험성이 더 높은 위험자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가족력이 좀 있거나 지금 비만 상태이거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갖고 있거나 이러한 위험인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점점 이제 심장에 구조적인 이상이 발생하게 되고 내가 이제 심장병이 있는 상태가 되는데 거기에 특별한 유발인자들 테레비 보시다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서 갑자기 하고 쓰러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게 유발인자, 교감신경계가 항진되고 우리 몸에 막 그 육체적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유발인자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런 구조적인 심장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유발인자들이 작용했을 때 갑자기 돌아가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 이 슬라이드를 다시 보시면 돌연사는 급사이고 즉 돌연사에 가장 많은 돌연사라는 것은 갑자기 심장 원인으로 돌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로 심장마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돌연사를 일으키는 심장마비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심근경색이란 무엇이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심장을 먹여 살리고 있는 관상동맥, 이 동맥을 확대한 그림인데요. 이 관상동맥의 혈류가 갑작스러운 폐쇄로 심근의 허혈성 괴사가 일어나면서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갑작스럽게 막혔다는 겁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면서 천천히 막히는 게 아니라 동맥경화가 있던 사람인데 이 어떤 유발 요인으로 인해서 이 혈관이 갑작스럽게 막히게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심장 근육이 피를 못 받게 됩니다. 피를 못 받게 돼서 심근의 허혈성 괴사, 즉 썩는 괴사가 일어나면서 흉통이 발생하는 질환을 심근경색이라고 하고요. 그 괴사가 일어나는 심장 근육은 심장 펌프질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심부전, 또 심부전이니까 우리 몸으로 이렇게 피를 쏘아줄 수 없으니까 쇼크 상태가 일어나고 또 부정맥으로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이 바로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경색이란 심근경색에서 경색이란 같은 말로 괴사, 즉 세포 조직의 일부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이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그 와중에 이제 응급실에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상동맥을 확대해 보면 이 건강한 혈관은 이게 동맥입니다. 동맥에서 피가 아주 잘 흐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서 더 혈류량을 많이 필요로 할 때는 피가 빨리빨리 잘 흐르게 되고 하는데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처음에는 괜찮아요. 가만히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으시다가 뭐 계단을 올라가거나 운동을 하게 돼서 우리 몸이 더 많은 혈류를 필요하게 될 때 그만큼 더 피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은 운동 시에 증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동맥경화가 있다가 아까 전에 제가 갑작스럽게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 유발 요인으로 인해서 여기 동맥경화관이 우리 쉽게 얘기하면은 여드름 곪은 것 터트리면 터지잖아요. 그 피고름 나오는 듯이 그렇게 동맥경화관이 파열하게 됩니다. 그렇게 파열하게 되면 심장 그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관으로부터 피를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 심장 근육이 괴사로 빠지게 되는 그것이 심근경색입니다. 그래서 저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전조 증상, 갑자기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전조 증상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전조 증상이란 솔직히 얘기하면 없고요. 예고 없이 심근경색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근경색 아까 그 돌연사가 증상이 발생하고 1시간 이내에 사망한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발생하자마자 응급실에 오시는 분들은 아주 운이 좋게 생명을 이제 건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 초기 증상이 무엇이냐고 한다면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입니다. 이게 뜨끔뜨끔 아프거나 뭐 그런 증상이 아니라요. 정말 그 벽돌로 짓누르는 듯한, 누가 쥐어짜는 듯한, 조이는 듯한 그런 가슴 통증이 있고요. 통증을 동반하면서 숨이 차고, 숨이 찹니다. 그 다음에 이거 흔한 증상인데 구역질이 나고 구토, 식은땀이 흐르게 됩니다. 이게 심근경색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고요. 이 통증이 30분에서 수시간 동안 지속되는 분들이 있고요. 이 통증이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 그 통증이 팔과 턱 그리고 등 쪽으로 방사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전형적인 증상이 아닌데 명치가 답답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며칠간 병원에 안 가고 좀 참다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 좋게도 이제 며칠 늦게 오셨는데 생명을 건지시는 분들인데요. 이런 증상도 심근경색과 혼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분들, 많은 분들이 당뇨 갖고 계실 텐데요. 당뇨 환자나 연세 드신 분들의 15에서 20%는 통증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당뇨이신 분들이 합병증으로 혈관병증, 그다음에 신경병증 등이 생기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은 통증을 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은데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응급실에 와보면 심전도가 변해 있고 심근괴사 효소 수치가 올라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증상이 약간 모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심근경색은 왜 생기는 것이냐?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듯이 그 관상동맥에 동맥경화성 협착이 이제 일어나다가 그것이 파열돼서 거기에 막 혈소판들이 달라붙어서 혈전, 우리 쉽게 얘기하면 피떡을 형성하게 돼서 혈관이 아예 막히게 되는 이 관상동맥 경화의 파열이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심근경색에. 그 다음에 덜 흔한 원인으로는 관상동맥 색전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가 날아가서 막히는 것 보고 색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수축, 관상동맥 경화반으로 인해서 협착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경련이 일어나듯이 관상동맥이 일시적으로 수축을 하게 됩니다. 수축을 하게 돼서 마치 심근경색인 것 마냥 그 가슴통증을 유발하는데 혈관 확장제를 주면 이완이 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동맥경화성 협착의 파열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람의 그 관상동맥을 이제 그 부검을 해가지고 단면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그냥 협심증, 안정형 협심증의 경우 이제 이 관상동맥이고요. 여기가 이제 관상동맥 그 근육. 그다음에 요만큼이 다 동맥경화반입니다. 요만큼이 다 동맥경화. 그러니까 원래 혈관 넓이가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거의 한 60% 정도 협착이 있는 분이었죠. 요거는 뭐냐면 이제 콜레스테롤 이렇게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 그림은 이제 심근경색. 아까 심근경색은 이 동맥경화반이 파열돼서 완전히 막힌 거라고 했죠. 요만큼이 원래 동맥경화반이었는데 여기 이제 혈소판 달라붙어서 이게 혈전입니다. 혈전. 그래서 심근경색 환자의 관상동맥을 잘라보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동맥경화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서서히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노화의 일환이기 때문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대, 20대 때는 이 정도 경도의 지방 축적으로만 나타나게 되다가 30대 이상 본격적인 노화가 시작이 되면서 점점 이제 그러면서 생활 식습관 관리 안 하시고 한다면 여기 이제 콜레스테롤이 축적이 되면서 동맥경화가 점점 심해지고 이게 파열이 되면 이제 혈전을 형성하게 돼서 결국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근경색은 그 심근, 세포가 죽거나 죽어가는 상태를 얘기하고 결국은 그 심장 기능이 근육이 죽게 되어서 심장 기능을 상실하게 돼서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러면은 심근경색을 우리가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그 위험 요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심근경색의 원인, 위험 인자들은 뭐가 있느냐? 역시 고령, 나이를 먹음으로써 노화 일환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고령인 게 아주 중요한 그 위험 인자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뭐 아버지도 심근경색, 할아버지도 심근경색, 형님도 심근경색인 분들은 벌써 30대에도 심근경색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유전적으로 매우 큽니다. 그 다음,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활습관, 스트레스, 비만, 당뇨, 식습관, 고혈압, 흡연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는 위험 요인입니다. 심근경색의 위험인자, 수축기관 고혈압, 그다음에 고령, 남자 55세 이상, 여자 65세 이상, 그다음에 흡연, 지질대사 이상, 고지혈증이랑 콜레스테롤이랑 이렇게 다른 말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 보고 고지혈증이라고 하고요. 지질 같은 말입니다. 그 지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이거는 총 콜레스테롤 수치를 얘기하고요. LDL 콜레스테롤,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 즉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좋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 콜레스테롤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종류마다 저희가 권고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기 심장병의 가족력, 아버지가 고혈압이 55세 미만에 발병했다.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젊은 나이에 그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이 발생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허리둘레, 복부 비만, 요 복부 허리둘레가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C 반응성 단백질 CRP라고 해서 여러분 그 건강검진 하시면 하게 되는데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염증 수치거든요. 아까 전에 동맥경화관이 파열돼서 막힌다고 했잖아요. 그 파열이 염증이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파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CRP는 이 염증 수치를 보여주는 거고, 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만큼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수치입니다. 외래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처음 고혈압이나 당뇨를 진단받은 분에게 약을 처방해 드리려고 하면 약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되니까 아직 먹기 싫다고 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한 분은 재작년에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진단받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가 1년 먹고 좋아져서 끊었다고 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족력이 있는 20대, 30대 젊은 학생이 왔는데 어머니가 같이 와서 나이도 어린데 좀 이따 약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160 막 이런데 대학생이. 그 다음에 약을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기에 그냥 안 먹고 버텼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내가 한 달 약을 먹고 1년 약을 먹고 치료하는 병일까요? 완치하는 병일까요?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항상 같이 다니는 3종 성인병이고요. 이 병들은 내가 평생 조절을 해야 되는 병입니다. 이 약을 1년 먹고 수치가 좋아져서 약을 끊었다는 거는 잘 몰라서 그러신 거고요. 약을 먹었기 때문에 약의 도움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하면 수치가 그만큼 좋게 나오는 거고 혈압이 정상 수치로 측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절대 완치되는 병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가야 되는 병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조절을 잘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 운동, 비만, 스트레스도 우리가 조절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이가 먹고 내가 남자인 것과 가족력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혈압이 높은데 막 160, 170 이랬는데 뭐 몇 년 전부터 건강진단 하면은 그 정도로 나와서 알고는 계셨대요. 근데 왜 약을 안 드셨어요? 하니까 내가 별로 불편한 게 없어서 약을 안 먹었다고 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고혈압을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뇌, 심장, 혈관, 온몸의 혈관, 눈, 콩팥 이런 모든 장기에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 그제서야 증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혈압을 계속 측정하고 정상 범위의 혈압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발생 위험인자들, 아까 앞에 나왔던 발생 위험인자들이 아무 병도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얼마나 높게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일으키느냐는 그림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무 병도 없는 사람의 위험을 1이라고 했을 때 이 숫자는 그거의 몇 배의 위험인 발생률이 되느냐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는 사람은 당뇨가 없는 사람이 1이라고 했을 때 4.4배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나타내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2.7배, 고혈압 2.6배, 비만 2.6배, 흡연 2.5배, 2배 이상, 3배, 4배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보이죠. 그리고 뭐 당뇨나 고혈압 하나씩 갖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는 물론 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정상인 사람들의 아무 병도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2배 이상의 그 발생 위험도를 보이는데요. 같이 있는 경우 당뇨랑 고혈압이 같이 있는 경우는 위험도가 이렇게 급상승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3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상승합니다. 예. 병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고혈압은 이런 동맥경화나 혈관 내피세포의 장애나 혈전, 피떡을 생성하게 하고 그다음에 자심실, 심실 근육을 두껍게 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잘 못 뛰게 만들고 그다음에 콩팥으로 가는 혈관에도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콩팥도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이 우리 몸에 그 배설물을 잘 걸러줘야 되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뇌, 혈관, 심장 모두 부전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증, 말초혈관질환, 심부전, 신부전 등 고혈압은 모든 장기를 타겟으로 그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을 우리가 초기부터 정상 혈압으로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증상이 없다고 해서 방치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약을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어불성설인 거죠. 나중에 심혈관 질환 발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혈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하기 위한 9대 생활 수칙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금연, 절주, 이렇게는 술을 줄이라고 했는데 이건 담배는 아예 끊으라고 했죠. 술보다 담배가 훨씬 더 해로웁니다. 담배는 아예 피면 안 되는 것들, 절주, 식단, 운동, 그다음에 체중 유지, 스트레스 줄이기.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일에서도 받고 또 주위 그 지인들로부터도 받고 하는데요. 그 스트레스를 자기가 얼마나 그 컨트롤하느냐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검사하는 거, 검진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병이 있으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는 얼른 응급실로 갈 수 있도록 그 응급 증상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라 하는 이 9가지의 생활 수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흡연은 피지도 말라고 아까 했죠. 가장 나쁜 건데요. 몸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혈관 내피세포가 뭐냐면 아까 이 그림은 이제 혈관이 이렇게 생겼으면 혈관에 그 내피세포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혈관 이완을 시켜주는 물질도 잘 나와야 되고 또 혈소판도 여기 엉겨붙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이 혈관 내피세포가 분비를 하고 있는데 담배를 피게 되면 이 혈관 내피세포가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기능을 못하게 돼서 온갖 염증이 다 혈관에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을 하지 말라는 거고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0-30%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흡연은 담배는 줄이는 게 아니라 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고혈압을 왜 치료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장기 부전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수치로 보여주는 건데 심근경색 이만큼 감소시키고 뇌졸중 이만큼, 심부전 50%나 감소시키는 고혈압을 치료했을 때 우리가 향후에 몇십 년 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심혈관 질환들, 장기 부전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고혈압만 있다고 했을 때, 고혈압약 한 가지만 드신다고 했을 때는 목표 혈압이 140에 90입니다. 140에 90 아래로 내려가는 게 목표입니다. 치료 목표. 그 다음에 고혈압 그리고 당뇨 또는 고지혈증 또는 만성 심부전, 뭐 심지어 투석하는 분들까지도 그 동반 질환이 있을 때에는 여기서 약간 더 낮춰줘야 됩니다. 목표 혈압은 130에서 80. 제가 진료실에 오는 환자들 모든 분들을 진료실에 들어오기 전에 혈압을 밖에서 기계로 재게끔 하고 좀 이상하면은 평소보다 높게 나오면은 제가 이제 손으로 다시 재드립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께 제가 질문을 합니다. 평소 혈압은 어떠세요? 그럼 평소 혈압을 알고 있는 분들이 10%도 되지 않아요. 네. 평소에 자기 혈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혈압을 갖고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죠. 평생 관리하는 병이라고. 그러면은 가정 혈압계 구비를 해두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건소에 와서 측정을 가끔가다 하시거나 그렇게 자기 평소에 혈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 보고 백의 고혈압이라고 해요. 백의가 의사 가운이 하얀색이잖아요. 그래서 병원에만 오면 높게 나오는 혈압 보고 백의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측정한 그 혈압은 정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집에서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계단 올라와가지고 자 혈압 재야지 하고 재는 게 아니라 여기 오셔서도 한 5분 10분 앉았다가 편안하게 재시는 게 안정기에 재는 혈압이 저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혈압이고요. 커피 마시고 재면 안 돼요. 커피 마시고 적어도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재야 됩니다. 커피나 녹차 거기에 카페인 같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집이나 집 앞에 약국이나 집 근처 보건소나 이런 데서 자기의 평소 혈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한테 저는 항상 수첩을 나눠드려요. 혈압하고 당을 체크할 수 있는 수첩을. 그래서 평소에 재오라고 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기 혈압을 측정해야 되고 스스로 자기가 병에 대해서 인식하고 관리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은 아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질이라고 했죠. 그 고지혈증은 이 수치가 이거는 그러니까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림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떨어뜨릴수록 예방 효과가 당연히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저밀도 그 콜레스테롤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의 농도 기준치 치료 목표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같은 그 목표로 치료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위험인자를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치료 목표가 달라집니다. 내가 당뇨, 협심증, 뇌경색 이런 지병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LDL 콜레스테롤을 100 미만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심근경색이 있었다는 경우 더 심한 경우죠. 70 밑으로 떨어뜨려야 되고 다른 동반 질환이 없는데 내가 고혈압, 흡연, 고령, 가족력 이런 위험인자 중에 한 개가 있으면 160, 두 개가 있으면 130인데요. 이건 여러분이 기억하기 어려우시니까 의사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주치의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여러분의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치료 목표로 도달을 하도록 약 용량을 조절할 거예요. 그래서 피 검사를 싫어하시거나 그러면 약만 계속 리피트 처방해가지고 받으셔서 먹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실 필요는 없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내가 어디까지 떨어졌으니까 약을 그만 먹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LDL 콜레스테롤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가 최근의 그 트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 매일 걸어요. 또는 등산을 매주 갑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운동 효과를 가져올까? 내 몸에 도움이 되게끔 운동을 하려면 맥박수가 최대 심박수, 즉 220에서 그 나이만큼을 뺀 거에 60% 이상이 돼야 돼. 내가 60살이면은 160에 60% 이상이
도달해야 돼요. 내 심박수가. 그만큼의 심장이 빨리 뛸 때까지 운동을 해야지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공원 산책을 했다는 거는 운동이 되지 않고요. 등산을 서서히 했다는 거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을 뿐이지 그게 정말 운동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맥박수가 최대 심박수의 60% 이상에 도달하도록 해야 되고 적어도 한 번 시작했으면 3, 40분은 해야 됩니다. 3, 40분. 슬슬 걷는 거를 뭐 2-3시간 걷는 것보다요. 그냥 임팩트 있게 3, 40분 하는 게 훨씬 몸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주 3회 이상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운동은 저희가 이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달리기, 수영, 물에서 하는 거. 요거는 관절에 무리도 안 가고 좋죠. 수영. 그 다음에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그 헬스장에서 이렇게 무게 드는 거 있잖아요. 웨이트 트레이닝도 맥박수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웨이트, 그 다음에 에어로빅. 어르신들 이렇게 웨이트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근력 운동 하시면 힘들면 맥박수가 올라가거든요. 요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슬슬 그 산책하는 거는 운동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요 하나는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야채는 혈관 청소부라는 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 어르신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야채 많이 드세요. 야채 많이 먹기가 참 힘들죠. 챙겨 먹기가. 많이 사다 놓으면 또 막 변하기도 하고, 예, 챙겨 먹기가 힘든데요. 녹황색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는 뭐 간, 내장, 알, 붉은 살코기, 나쁜 기름은 어떤 거냐면은 식었을 때 하얗게 변하는 기름 있죠. 고기, 삼겹살 굽고 나면 남는 기름. 그러니까 삼겹살이 나쁜 기름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 나쁜 콜레스테롤 들어있는 음식들을 좀 삼가시고 야채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어떤 분 이런 분 계셨는데요. 제가 뭐 내가 스스로 오늘 음주 좀 과음 좀 하고 고기 좀 먹고 내가 좀 오늘 잘못한 것 같다고 하면 아스피린을 하나 먹는데요. 아스피린이 피 맑게 해주는 약이라고 들으셔가지고 그건 전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아스피린은 그런 작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음주를 하고 과음하고 나쁜 거 먹었다고 생각이 되면 죄책감이 들면 차라리 운동을 하시고 야채를 그만큼 더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협심증, 심근경색증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 옛날에 이제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가슴을 열고 이 가슴뼈를 갈라서 수술을 했어요. 전신 마취를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마취를 안 하고 여기 그 팔이나 다리 동맥을 통해서 중재 시술 치료를 합니다. 그것 보고 수술하지 않고 열지 않고 시술하는 것 보고 중재 시술이라고 하는데요. 관상동맥 조영술을 하면은 아까 전에 관상동맥 요 있잖아요.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그 혈관의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위치의 혈관인데 이게 정상 혈관이라면 이분은 여기가 이만큼 좁아져 있지만 쥐파먹은 것처럼 이렇게 동맥경화 때문에 조영제를 쐈을 때 이만큼 혈관이 좁아진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관상동맥의 협착 유무를 알려면 반드시 관상동맥 조영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심전도나 피검사나 뭐 심장 초음파나 이런 거로는 이 혈관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검사들은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거고요. 협심증 유무를 알려면은 요 중재 조영술을 해서 필요한 중재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심혈관 도자실 여기가 이제 검사실의 모습인데요. 환자분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고 뭐 가슴 열거나 째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요 기계가 3차원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혈관 촬영을 하게 되고요. 국소 마취만 하게 됩니다. 국소 마취.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얇은 관을 요 대동맥을 통해서 관상동맥 입구까지 지금 갖다 놓은 다음에 아까 조영제를 싸서 그런 그 까만 혈관 그림 촬영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협착이 있다고 한다면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 시술, 그러니까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일 경우에 이 치료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말로 경피적 관상동맥 성형 시술, 의사들이 쓰는 말이고 쉽게 말하면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 스텐트라는 거는 쉬운 말로 금속망이거든요. 금속망을 이 협착이 있는 부위에다가 대고 풍선으로 넓혀서 이 금속망을 그 혈관벽에다가 붙여주는 이 스텐트 삽입술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또 풍선으로만 지금보다 기술이 덜 발달했을 때는 옛날에는 이제 풍선으로만 넓혔다가 하도 재발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금속망을 위치시켜주는 스텐트 삽입까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됐고 지금은 요 혈관 내 초음파라고 하는데요.
혈관 안에다가 또 초음파를 집어넣을 만큼 기술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텐트가 혈관 벽에 잘 붙어 있는지 시술이 잘 됐는지도 이 혈관 내 영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풍선과 스텐트. 풍선은 그냥 여기 풍선만 있는 거고요. 스텐트는 이 풍선에 그 금속망, 그물망이 붙어 있어서 풍선을 불렸을 때 이 금속망이 혈관에 갖다가 이렇게 붙을 수 있게 하는 그 그물망을 스텐트라고 합니다. 또 스텐트, 요즘 스텐트에는 약물이 묻어 있어요. 살이 더 자라나오지 않게 하고 재발을 막으려고 다시 협착 일어나지 않게. 이 약물이 묻어 있는 스텐트를 요즘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